네, 안녕하십니까. 삼태성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네, K2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2입니다. 네, 그리고 과학계 패셔니스타. 네. 이렇게 인물이 없나. 그러게요. 네. 저도 그 생각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제 삼태성즈 시간인데 뭐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누리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기사에 있던 말을 비슷하게 인용하면 네. 실험이라는 거에 성공 실패는 별로 없다. 이 비행 이거 자체도 시험 비행이었고. 네. 왜냐하면 그 머리 부분에 네. 어차피 그 인공위성 정품을 집어넣어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 위성 모사체. 더미위성이었죠. 네. 위성 모사체. 네. 네, 그걸 달아서 보냈다는 얘기 자체가 네. 그 발사체에 대한 테스트 성격이 되게 짙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3단 로켓 쪽에 어떠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였다. 이 정도까지 한 번에 쭉쭉쭉 뭔가 단계를 다 밟아 나가리라고는 솔직히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실패도 사실 각오했었다. 저는 실은 네.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하다가 멈춘 적도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네. 뭔가 기기 이상이라든가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냥 그래서 실은 그날 뭐 다들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TV를 보셨는데 저 안 봤어요.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결과가 또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다음 발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네. 뭐 그냥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면 되겠지 뭐 이랬는데 뭐 1단, 2단, 3단 뭐 다 했다고 그 과정은 전부 다 거쳤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요. 사실 요 박사님 말씀처럼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게 목적이었다가 아닌 거니까 애초에. 네. 그죠. 목적 자체가 그 직전까지였고 사실 그걸로는 성공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제 약간 발가락을 담궜던 사람으로서 네. 이런 거죠. 제가 실험 장치를 만들 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 고압으로 이렇게 뭐 작동하는 장치를 만들려면 밸브 있잖아요. 네. 배관을 실제 그 고압의 가스가 공기가 지나가는 배관을 막 공장에서부터 그냥 다 이렇게 이음매가 없이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제가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을 다 휘고 이렇게 곡관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마다 다 그 밸브를 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험할 때는 국산으로는 한 100기압 이상 되는 게 별로 없고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막 진짜 스위스제 뭐 이런 걸 청계천에 가서 사다가 그 요만한 밸브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에 30몇만 원짜리 막 이래요.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건데도 같은 제품에 구리로 만든 우리나라 거는 뭐 몇천 원이면 사는데 근데 그런 거를 수십 개씩 넣어가지고 쪼여가면서 뭐 밤을 새서 쪼인 다음에 발사를 해봤는데 새거든요. 아세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요. 그 누리호 3단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밸브 수가 4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이렇게 수학 공식 이런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 실제 40개의 그 유체 설비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죠. 철물점에 가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산 데처럼 그런 데서 이제 꽤 고압에 견디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직접 거기 엔지니어들이 다 조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새고서는 버틴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그러니까 엔진 개발 부서 뭐 그 기업에서 입구와 출구를 딱 막아놓은 다음에 안에 헬륨 가스 있죠. 헬륨 가스로 가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는 거 보려고. 그 다음에 헬륨 탐지기를 대가지고 그 타이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물에 담궈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물에 담글 수는 없으니까 헬륨 가스가 공기 중에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헬륨을 옛날 뭐 자전거포 비슷해요. 물에 담그고 큰 차이 없습니다. 뽀글뽀글 나오는 거 보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헬륨 가스가 뽀글뽀글 나온다면 새는 거니까 그 감지기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측정하고 뭐 기본적으로 유체가 막 흐르는 뜨거운 가스도 지나가고 뭐 영하 180도 되는 뭐 액체 그 산소도 지나가고 하니까 그게 수축되고 팽창하고 막 이럴 때 그 연결 부위에 틈이 없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거의 다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자동차만 갖고도 그런데 이건 부품 수가 거의 뭐 37만 개. 그러니까 그러면 더미 위성 모사체를 이렇게 쏴서 궤도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뭐 못 올라갔지만 만약에 궤도에 진짜 올라가는 것까지 성공했으면
그 궤도가 어떻게 보면 걔가 돌고 있는 건데 나중에 진짜 위성 쏘면 걔는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거를 이렇게 치우고 그냥 계속 아니면 돌지 딴 않을까요? 궤도에 쏘나요 그냥? 정지 궤도는 이게 그게 있잖아요. 예, 예. 그 딱 그 고도와 그 적도 위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정지 궤도는 약간 좀 빡세다고 지금 이미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궤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시점만 잘 찾아서 네. 갑자기 뒤통수 맞지 않게. 네. 공병호 박사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일단 미사일 이야기를 듣고 가도록 하죠. 아, 네. 갑자기 최근에 지난달 10월 29일이죠.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우리의 우방인 우방? 미국 네네. 에서 벌어진 아. 어쨌든 지난 10월 29일에 미국 네. 유타 상공에서 있었던 실험, 이것도 실험이에요. 실험에 관련된 건데 네. 이거 딱 본 순간, 기사를 본 순간 그게 떠올랐어요. 블리자드의 그 스타크래프트. 왜죠? 그 프로토스 해보셨나요? 네. 거기에 캐리어 기억나세요? 네. 캐리어. 네. 공중항모죠. 네, 공중항모죠. 네. 공중항모 실험을 한 거예요. 2차 대전 전까지 좀 실험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막 찾아봤더니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1930년대 네. 미 해군에서 네. 쌍엽기를 이렇게 내보냈다가 심지어 회수하는 것까지도 시도하는 에어쉽, 비행선이죠, 비행선. 네. 그거를 실험한 적이 있고요. 비행기 위에 후크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이렇게 그 후크를 풀고 추락하면서 이제 날아가거든요.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걸 다시 거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맞춰가지고. 그 인디아나 존스 3에서 나왔었어요. 맞아. 레이더슨. 레이더슨 1편이었고 네. 그 숀 코네리가 나와가지고 최후의 맞아. 최후의 성전. 최후의 성전. 최후의 성대. 최후의 성전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 페트라 유적 들어가가지고 거기 막 갑자기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저는 근데 영화 속 설정인 줄 알았더니 진짜 있었던 실험이었고. 네. 그리고 냉전 중에 미 해군이 아니라 미 공군에서도 고블린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초소형 어떻게 보면 제트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그 미국에서 주로 썼던 거는 폭격기잖아요. 근데 폭격기가 대공포나 뭐 아니면 전투기들한테 위협을 받게 되니까 한 대 조그만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완전 진짜 이 전투기를 보고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따가 그 제공되는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2차 대전에 고블린이라는 이름으로 전투기를 찾아보시면 이제 어떤 프라모델 시리즈 중에 이렇게 약간 미니어처로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처럼 만들었는데 진짜 있는 비행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폭격기 하단에 부착한 채로 비행을 해가지고 호위 전투기를 달고 다니게 거예요. 호위 전투기. 그래서 그런 것도 초소형 제트파이터 실험을 하다가 중단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만뒀겠죠. 뭐. 잘 안 됐죠. 그만뒀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가능해졌냐? 이제는 자율비행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드론. 그러니까 드론을 아까 캐리어처럼 공중항모를 만든 후에 거기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르파 그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0월 29일 날 한 건 뭐였냐면 그 드론의 이름을 그렘린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왜 여기다가 그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계나 도구에 들린 요정을 가리켜서 그렘린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드론 이름을 그렘린이라고 붙였고 이 다르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이름도 그렘린 프로그램 프로젝트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뭘 실험을 했냐면 그 드론 2대 그렘린 2대를 띄워가지고 이게 공중을 자율비행하다가 어떤 장면을 보여줬냐면 그 중에 한 대가 그 C-130 그 수송기의 하단부로 이렇게 천천히 다가와가지고요. 거기 후크가 걸려 있는데 후크로 얘가 이렇게 결착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저는 원래 저희가 영화 속에서 본 거는 이렇게
비행기가 쫙 해가지고 수송기 뭐 그 하역 부분으로 이렇게 샥 뭐 날아 들어가서 뭐, 네. 뭐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네. 007 시리즈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거. 뭐 그럼 거기도 나오고 뭐 저 뭐죠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도 뭐 나오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지금 공학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흑후를 걸고 난 후에 날개가 이렇게 마치 이게 그렘린 생긴 모양이 순항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그 날개가 약간 90도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개를 접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밑에서 이제 토잉하는 거죠.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수송기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했다.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목표가 분명하게 적시가 돼 있는 게 공중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부터 이제 같이 편대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발사되고 그리고 다시 공중에서 회수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로 정비를 한 후에 재발사가 가능한 드론 관련 기술 개발이 이 달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도가 뭘까요? 용도도 보시면 이제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기존에 그 전력상의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레이더 기술을 써가지고 다가오는 어떤 전투기라든가 폭격기들을 방어하는 기술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격에 들어가는 폭격기라든가 뭐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술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을 비교했을 때 아주 이게 심하게 이쪽 공격하는 측의 비용 무게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 인생의 책이었던 군대에서 읽었던 현대전의 실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보병이나 육군이 비행기를 쏴도, 그러니까 어차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어차피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문적인 대공포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일반 소총으로 이제 대공 사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치가 들켜서 연습할 땐 꼭 막 앉아서 위로 쏘는 거 시키잖아요. 근데 맞을 리가 없는데 누워서 쏘라고 하고, 근데 맞을 리도 없고 맞아도 어차피 안 떨어지고 그 이제 비행기가. 위치만 들켜서 이제 몰살당하기 좋은 그런 건데. 그런다 쳐도 만약에 한 대라도 맞아가지고 페인트라도 벗겨지면 비용상 이쪽이 손해라는 거예요. 비행기 쪽이 장비가 몇 개가 망가지고 그래도 그냥 스쳐가지고 페인트만 벗겨져도 이쪽이 손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점을 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왜 시작되는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군집 형태 드론을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땐 드론의 작정 반경도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하늘에서 쏘니까. 그러니까 뭔가 수송기가 항모가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드론을 아까 캐리어처럼 쫙 다 보내기 시작하면 일단 작전 반경이 되게 넓어지고 드론은 되게 저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지상에서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격에 들어가는 비용을 되게 그 시속 게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렘린 그 프로젝트에서 현재는 이게 페이지 3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페이지 1은 이제 그 4개 정도의 업체한테 미국의 업체한테 계약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비행이나 테스트 전까지의 그 뭐 원천 기술들을 확보해가지고 개발하는 단계까지를 페이지 1과 2에서 계속 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업체인 그 다이내틱스라는 회사에서 이 지금 딱 요 순항 미사일 모양으로 된 그렘린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고 이제 페이지 3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2021년까지 테스트 그 페이지 3인데 이 경우가 이제 공중에서 발사를 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성공하는 게 페이지 3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공을 한 거죠, 그거를. 근데 아쉽게도 2대를 운용을 했는데 한 대는 실은 추락을 했다고 해요. 한 대는 실패했구나. 그리고 한 대는 성공했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그 C130기에 4대 정도의 드론을 운용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그 공중 전력이 가지는 아주 큰 우위가 있는데 그 우위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맞습니다. 이걸 좀 비용을 다운시키면서 그리고 심지어 무인으로 들어가는 그냥 드론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는 지상에 있던 파일럿이 그 4대의 어떤 그렘린을 독자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래서 C130기는 조종사가 뭐 적진 근처에 가가지고 그 4대를
이제 발진만 시켜주면 네. 예, 파일럿들이 뭐 각각 4대를 맡아서 따로 조종을 할 수도 있고 오. 한 명의 파일럿이 4대를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고 오. 아니면 비행기 타고 있는 파일럿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한 대를 발사했는데 실은 C-130기 하나를 발사했는데 전투기 4대가 생기는 격이니까 네. 예,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제 계획이 뭐냐면 넓은 영역에 대한 정찰 기능 그리고 제머 같은 그런 센서에 그러니까 제머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근처에 있던 전자장비에 이제 악영향을 주는 뭐 그 정도의 약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폭탄이나 어떤 상용 무기 장착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갈수록 보니까 요즘 뭐 지상에서도 그 로봇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적진에 네. 들어가고 하잖아요. 이미 쓰고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공중 전력도 드론으로 점점 대체돼가는 예,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는 뭐 나중에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렇죠.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되겠구나. 이게 이제 뭐 스카이넷 개통만 남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이게 네.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그러니까 자잘한 전쟁들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긴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큰 전쟁 네. 막 1, 2차 세계대전 텀이 얼마 길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 뭐 한국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그런 정도 규모의 전쟁이 네. 놀랍도록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최근 한 몇십 평화의 년간? 시대죠 지금. 네. 그러니까 뭐 평화가 아닌 지역 분들이 들으시면 있지만. 반대하시겠지만 네. 근데 큰 전쟁은 없는데 그게 사실 전쟁을 하면 그만큼 손해가 크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기든 지든 간에. 네. 그런데 이렇게 기계 기술이 발달하면 전쟁이 결국에 로봇 간의 일기토로 대체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어떤 로봇 기술의 어떤 그 정수와 네. 저쪽 기술의 정수가 맞붙어가지고 로봇 배틀 들어가는 거. 네, 우리가 지면 네. 이게 지면 이거 답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진 거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이렇게 전면전이 되기 전에 이미 네. 기술적으로 자웅을 겨루면 이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그러니까 네. 뭐 그 미래 전쟁 시나리오 같은 거 봐도 이제 폭탄이 오고 가기 전에 서로 전자전 능력으로 어느 한쪽이 이제 정보 시스템이 무력화가 되면 네. 그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진 쪽은 빨리 항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낙관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 자체가 아주 그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전면전이 없는 거지. 사실 아까 드론 얘기도 하셨지만 그 드론으로 이미 미국은 사람 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뭐 아프가니스탄도 네, 그렇고 있었죠. 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도 미국 드론이 가서 사살을 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에 뭐 헬파이어 미사일 달고 이런 게 그때는 드론 개념이 없었잖아요. 뭐 걸프전이나 이럴 때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냥 드론이 하는 거고 이번에 아르메니아랑 그 아제르바이잔 전쟁했을 때도 드론이 꽤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이제 홈앤어웨이로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비용을 치를 수 없는 곳에선 여전히 그 AK-47과 뭐 마체테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뭐 청소년들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뭐 아까 얘기했던 드론 기술이라는 게 되게 안에 들어가는 이건 뭐 안에 이제 이것도 가스터바인 엔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되게 소형이고 장시간 비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이거를 충분히 운용하기 위해서 항모 개념을 도입을 했다, 캐리어를 넣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와 요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런 점이 되게 저한테는 독특해서. 그럼 공격을 당하는 쪽에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그러게요. 대공 미사일이 이거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럼 드론 대 드론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드론과 그거를 또 요격하는 드론이 나가고. 그렇구나. 이제 가만히 모양을 봐도 그렇고요. 일단 거기에 떨어뜨려서 논다는 거가 생긴 모양새 그냥 순항 미사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순항 미사일이랑 드론이 안에 엔진이나 추력 장치가 똑같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여기 엔진도 보면은 윌리엄즈 F107 엔진이라는데 이게 소형 터보팬 엔진으로 순항 미사일 추력용으로 고안된 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순항 미사일도 결국은 전자기기가 탑재돼 가지고
예, 뭐 조종 성능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랑 요게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탄두를 달고 돌아오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순항 미사일인 거고. 순항 미사일이고. 뭐 타격용으로 그냥. 무슨 정찰 기기를 달고 돌아오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드론인 거잖아요. 조금 더 스마트한 거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K2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타자기 이야기가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올라오면은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세벌식 사용자들이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들 기억하시는 얘기랑 슬슬 이제 겹치거든요.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안 겹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2벌씩 3벌씩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20년 전 정도 기억해 보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도 막 가끔 논쟁이 있었어요. 2벌씩 3벌씩 이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이제 사실은 저도 뭐 왜 이 주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느냐 뭐 이렇게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세벌식으로 타자를 배워서 사실은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한번 배우니까 귀찮아서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노력은 합니다. 공용 컴퓨터를 쓸 때는 가능한 한 자판 바꾸지 말고 2벌씩으로 쓰자. 왜냐면 바꿀 수는 있는데 제가 일어날 때 다시 바꾸는 걸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걸박사 바이러스. 그죠. 대체 무슨 바이러스가 걸렸길래 한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입력이 되냐고. 막 백신을 돌리고 돌려도 발견 안 되는. 과 사무실, 과 도서실이 뒤집어져요. 한 반나절. 제가 어디 갔다 와 보면 야 컴퓨터가 이상해 왜?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한글이 그러면 괜히 휘파람 불고. 잠깐 나갔다 와. 내가 한번 볼게. 그래놓고 이렇게 재빨리 바꾼 다음에 괜히 재부팅하고 껐다 켜니까 되는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이 회피 스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닌 척하기. 괜히 한번 껐다 켜기. 전원 한번 괜히 뺐다 끼우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여러 조건들이 좀 맞물리는데 일단 도스 시절에는 세벌식을 쓰고 싶어도 쓰기도 힘들었어요. 맞아요. 한글 도스에 내장된 한글은 뭐 그런 옵션 기능 자체가 없었고 없었어요. 아레아 한글을 켜면 거기에 비로소 이제 한글 자판을 선택하는 기능 같은 게 나왔습니다. 뭐 요 내력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윈도우 95 시대가 되면 윈도우랑 맥 OS의 시대, GUI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세벌식 사용자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세벌식을 옵션으로 넣어주죠. 공용 컴퓨터에서의 소동 같은 것도 사실은 윈도우 95가 좀 어느 정도 깔리고 그런 다음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제 도스 시절에는 사실 애초에 그냥 그런 공용 컴퓨터를 쓸 생각을 못했죠. 집에 가서 내 거 써야지. 한글 도스에서 그러고 보니까 뭐 입력기 옵션 이런 거 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없죠. 물론 이제 한글 도스라고 해봐야 기능이 그 도스 상에서 한글을 입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스용 단순한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글 넣기 뭐 이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어 같은 건 어차피 한글 명령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한글로 볼 수 있다 뭐 그냥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그 당시는 뭐 한글 나오는 게임도 뭐 운영 체제에서 한글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독자적으로 내장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비트맵을 쓰거나 그래픽 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윈도우 시대가 되고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던 시대인데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995년에 공병호 박사가 돌아가시는데 공병호 박사가 어떤 의미로는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시던 뭐 그런 때입니다. 94, 95년 요 무렵이 젊은이들하고 힘을 합쳐서 인터넷 공간이 열린 인터넷은 아니죠 그때까지 이제 하이텔 뭐 이런 게 이런 공간이 열리니까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세벌식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컴퓨터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보자. 그래서 세벌식 관련 글이 대단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이미 한글 자판이 익숙한 사람들도 거기서 논쟁을 좀 하고 근데 논쟁이 가능했던 게 뭐 1990년대 초중반에 뭐 하이텔이나 천리안 이런 공간들은 오늘날 인터넷처럼 누구나 쓰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공대 형들 체크난방 입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너디하고 그죠. 약간 얼리 어댑터 기술적으로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인데 뭔가 힙한 느낌은 아닌. 그렇죠. 네. 얼리 어댑터보단 너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세 벌식이 좋으냐, 두 벌식이 좋으냐, 한글 코드는 완성형이 좋으냐, 조합형이 좋으냐, 뭐 이렇게 플라자 같은 데서 플라자. 이렇게 말하자면 그 자유 그런 게시판이죠. 말이 있었어, 맞아. 네. 그런 말이 있었어.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 게시판. 네네네. 플라자에서 논쟁을 하고 막 이러던 때였던 거죠. 하여튼 공대 형아들의 논쟁을 보고 새로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영향을 받아요. 맞죠.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몇 년인지는 차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기 때문에 뭐 자판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키보드에 써 있는 대로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플라자에 들어가서 심심하니까 뭐 이것저것 읽고 뭐 하라는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막 그런 걸 보다가 보니까 정말 그 정보의 샘물. 그럼요. 플라자. 정말 그 바다까지는 아니지만 TMI의 바다. 네. 그 이제 TMI 중에 자판 관련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 세 벌씩이 좋다, 뭐 어떻다, 뭐 여러분 두 벌씩을 쓰면 여러분의 손목과 팔꿈치는 뭐 맞아. 곧 갈 것입니다. 뭐. 네.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두 벌씩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래? 세 벌씩이 좋은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가 세 벌씩이 좋은 걸 알아도 그거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사실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윈도우 95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다음에 윈도우 95 전에도 도스 상에서는 안 되지만 그 세 벌씩을 자체적으로 구동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아래 한글이 대표적이고 이야기, 뭐 새롬 데이터맨 뭐 이런 것들. 새롬 데이터맨은 죄송합니다. 윈도우 시대군요. 그 당시 새로운 기술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근데 이제 이야기나 아래 한글의 공통점은 둘 다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만든 맞아요.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들고 정부 발주받아서 만든 것들은 표준 자판이 아닌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정부는 표준 자판만 구매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공병호 박사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당시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 벌씩을 쓰는 사람의 비율이 그 소위 공대형들 사이에서 바깥 세상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맞아요. 좀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텔 같은 데 가도 바깥 세상에선 세 벌씩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이텔 그 플라자 이런 데 안에서는 거의 뭐 5대5, 6대4 정도로 심지어는 그 목소리는 세 벌씩이 더 커 보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이제 저처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하고 귀가 솔깃하게 되는데 사실 거의 저는 뭐 비슷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비슷한 그 대학생이 만든 아래 한글도 초기 버전은 어차피 약간 아마추어처럼 만든 거니까 아래 한글이나 이야기 같은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자판 선택 옵션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학교 과제는 뭐 아래 한글로 내니까 그건 이제 세 벌씩으로 세팅하고 그다음에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이제 민간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쓰면 세 벌씩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매 타자도 두 벌씩 세 벌씩 다 쓸 수 있었고 그 이야기도 두 벌씩 세 벌씩 쓸 수 있었고 아래 한글도 두 벌씩 세 벌씩 쓸 수 있고 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글도 고를 수 있지만 영어 자판도 고를 수가 있었어요. 쿼티냐 드보락이냐.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닌 게 결국 이제 세 벌씩 쓰는 분들의 논리가 한번 정리가 쫙 됩니다. 이게 뭐 아마 60년대로 갔다 다시 여기까지 나중에 돌아올 건데 컴퓨터 시대가 되면 논리가 조금 달라져요. 타자기 시대의 논리는 더 이상 이제 타자기 시대에 세 벌씩이 왜 좋은가 얘기들이 타자기를 더 이상 안 쓰게 되니까 세 벌씩 시대에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 벌씩의 장점은 빨리 칠 수 있다. 최소한의 벌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빨리 쓸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 두 벌씩으로 해도 폰트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그 논리로 그대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 논리들이 좀 새롭게 개발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벌식 사용자들이 많이 인용했던 사례가 미국도 기계식 타자기 시절에 이제 쿼티를 쓰다가 컴퓨터로 넘어가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뭐 우수한 드보락이란 자판을 뭐 복수 표준으로 인정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안시 그 미국 표준에 보면은 드보락이 이제 표준 중에 하나로 인정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벌식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드보락 쓰는 사람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세벌식을 쓰는 사람들은 뭔가 머릿속에 정리된 논리가 반복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한글은 세벌식, 영어는 드보락, 코드는 조합형, 뭐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네. 일종의 연합전선이 되는데 네. 이제 영어 자판까지 드보락으로 바꾸면 그 주변의 가족과 직장과 학교에 더 큰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영어를 그렇게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영어 타이핑을 몇 페이지씩 하지 않으니까 그죠. 매번 바꾸느니 그냥 영어는 그냥 쓰고 사회평화, 가정평화를 위해서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 결국에는 그런 한매 타자나 뭐 이야기나 아래 한글 만들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 공병호 박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대학생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짜여 있는 판에 제가 발을 들이면서 이게 그 플라자의 감화를 받아 세벌식을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그 해가 유사 이래 몇 번째로 더운 아마 아주 더운 해였는데 네. 그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더워서 공부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베네치아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임 안 하셨구나. 아니 딴 것도 했죠. 근데 그래서 세벌식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두 벌씩 웬만큼 치는 사람보다 빠르게 뭐 단문 연습하면 뭐 700~800타 나올 정도로 치니까 이제 그냥 굳어져서 에라 모르겠다 뭐 이제 쓰게 된 건데 일단 돌아와서 그 시절 한 뭐 94~95년 무렵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계기이긴 합니다. 연도를 말씀하셨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세벌식으로 그나마 새로 신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마지막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다가 이제 공병호 박사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인터넷 PC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공학이나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깥 세상과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두 벌씩 사용자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는 세벌식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분명히 정보가 있긴 있는데 어떤 면에선 더 어려워지고 왜냐면 모집단이 너무나 커지니까. 맞아요. 요즘에도 보면은 적게나마 있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연배가 차이 나는 분을 만나도 뭐 자기가 번역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손목이 아프고 하다가 주변의 권유로 세벌식을 쓰게 됐다. 이런 분들 요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노동의 특성이 그런 거고 매일같이 그 정도 분량의 타이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굳이 바꿀 동기가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내력도 있고 해서 이 세벌식이나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세벌식을 배웠는데 보니까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안 많을까? 근데 좋긴 좋아요, 진짜? 저는 뭐 큰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씁니다. 두 가지를 다 비슷한 정도로 숙련을 해봐야 사실은 그렇죠.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죠. 두 벌식으로 쓰는 경우는 같은 자음을 연달아 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뭐. 그죠. 학교 이런 거. 그렇죠. 기억이 연달아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결국 같은 손가락이 두 번 일을 하는데 이제 세벌식에서는 사실 초성 기억과 종성 기억이 다른 키에 배당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골고루 일하는 느낌은 있어요. 세벌식 처음에는 저는 좋다고 들어서 배운 자판이 정말로 얼마나 좋은가 이게 궁금했다가 또 하필이면 어차피 전공이 뭐 기술사고 하니까 미국은 타자기가 나름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자기에 대한 논문도 많고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논문도 보다 하니까 이게 꽤 좀 비교할 것도 많고 재미있겠다. 그래서 한번 이제는 꼭 내가 뭐 세벌식 사용자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이걸 연구를 해보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뭐 일본은 어땠고 중국은 어땠고 이런 얘기까지 쭉 그냥 썰을 풀게 된 건데, 일단 6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들이 6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던 공병호 타자기가 70년대에 순환을 겪고 80년대에 좀 진열을 재정비해서 네. 이제 컴퓨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논리로 무장하고 다시 좀 권토중래를 노리다가 결국에 이제 뭐 공병호 박사가 돌아가시고 기술 환경이 변하면서 타자기 시대만큼의 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게 된, 굳이 말하자면 스토리 라인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회 댓글 중에 뭐 글꼴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분명히 뭐 그런 유산들도 있어서 맥 30주년 뭐 그 해가지고 무슨 애플에서 막 그 홈페이지에 막 그 애플과 함께한 위인들 막 이런 거 정리했는데 예. 거기 공병호 박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나옵니다. 네. 시간을 막 뒤로 돌려서 이제 60년대로 돌아가 보면 네. 대통령은 박정희. 그렇죠. 네. 뭐 어차피 그때는 대충 대통령은 박정희이기 때문에 어느 해를 찍어도 저 아는 분의 네. 친척 동생, 네. 그분은 이제 70년대에 태어나서 79년까지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6 사건이 나고 뭐 이제 전국이 혼란하고 할 때 그 가족들한테 근심 섞인 목소리로 다음 박 대통령은 누가야?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 붙여서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네. 지난 시간 얘기는 이제 그 한글 타자기가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일을 결국 행운과 뭐 여러 뭐 성실함과 여러 요소가 겹쳐서 공병호 박사가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식 타자기로는. 그러니까 한글 타자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급도 있어야 되지만 수요가 있어야 되고 한자도 안 찍히는 것을 사줄 사람들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것도 그렇죠. 몇백 대 단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마침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군과 연이 닿아서 뭐 손원일 제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발주를 하면서 딱 맞죠. 그렇죠. 네. 이제 정말로 300대씩 발주가 들어옵니다. 그 300대 발주가 들어오면 해병대랑 해군에서 이제 아예 타자수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물론 공무원 사회로 확산되는 데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어요. 이렇게 네. 군과 그 고시친 공무원들의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자 뭐 문교부나 이런 데서는 타자기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한자도 안 되는 거. 예, 이것도 역시 사실은 그 5.16 쿠데타 이후에 네. 타자기를 웬만하면 쓰라는 식의 그 공문들이 나가고 합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렇죠. 군사 정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부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네.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은 타자기로 완전히 넘어가고 문교부나 이런 쪽은 손으로 쓴 그 국가기록원에서 문서들을 검색하면 손으로 쓴 거랑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위에 아주 깔끔하게 보고서를 예쁘게 내야 될 땐 여전히 손으로 쓰긴 합니다만 타자기가 꽤 쓰이게 됩니다. 장점은 사실 확실하니까요. 예. 그래서 공병호 박사의 회고로는 60년대 한 중반까지 거의 한 뭐 5만 대 정도 판 것 같다. 타자기를. 이건 민간 기업까지 포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 한 2만여 대,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도 팔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공병호 타자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글자가 미운 타자기를 좀 꺼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5벌씩 타자기를 씁니다. 5벌씩은 대표적으로 그 김동훈 타자기라는 게 있었고 사실은 이때도 3벌씩 4벌씩 5벌씩 시장에 시판되는 타자기가 한 뭐 대여섯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병호 타자기는 제일 빨리 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예쁜 걸 선호하는 사람은 4벌씩이나 5벌씩을 샀는데 5벌씩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또 이제 김동훈 타자기였죠. 그래서 대략 시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파는 거를 보면은 60년대 이제 표준화 과정에서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총 보유 대수로는 한 6대 4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억할 때 공병호 타자긴 다 기억하지만 김동훈은 많이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김동훈이란 이름을 많이 기억은 못하지만 생각보다는 공병호 타자기의 압도적인 우위는 아니었고 이제 김동훈 타자기도 꽤 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 간의 차이도 커서 문교부 같은 데는 김동훈 타자기가 훨씬 많고 한 8대 2 정도로. 역시 뭔가. 그죠. 근데 이제 국방부나 뭐 외교부, 최신부 이런 데들은 공병호 타자기가 한 뭐 9대 1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뭐 당연히 군 커넥션이 있고 외교부도 이제 손원일 제독이 나중에 뭐 주독 대사도 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인적인 연결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6대 4라고 해도 그 공병호 타자기가 뭐 공무원 사회에서 뭐 2, 3만 대 팔린 거고 김동훈 타자기도 한 10,000여 대 가까이 팔린 거죠. 그리고 민간으로 가면은 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숫자의 타자기가 기업에 팔렸으니까 물론 이제 한 20여 년간 누적 판매량이긴 한데 상당히 많이 팔렸고 공병호 박사는 뭐 아들이 몇 분 계신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 타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학을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 타자기 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의 공병호 타자기는 디자인은 공병호 박사가 했지만 아직 제조 기술이 없어서 미국 그 언더우드 타자기의 OEM을 맡겨요. 뭐 기술이란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자재도 없고 그 쓸만한 강철이나 플라스틱도 없던 거죠. 은근히 그거 정밀하잖아요. 하다못해 플라스틱에도 이제 한글 자모를 새겨서 그 키캡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합성수지 만드는 기술도 없고 그러네 생각보다 그 타자기 케이스도 그 미군 드럼통 갖다가 만들고 뭐 이러던 시대니까요. 근데 케이스는 그렇게 돼도 이 타이프 바 같은 거는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건 상당히 질이 좋은 강철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병호 박사 첫 큰아들이 공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부품 하나하나씩 국산화를 시작을 해요. 안과는 이제 둘째 아들이 하시고 지금도 둘째 아들이 하십니다.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대표로 하시는 거죠. 공안과. 그래서 많이 팝니다. 많이 팔리고 이제 어느 정도 타자기가 시중에 깔리긴 했는데 문제는 이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표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의 요구가 나오는 거죠. 다른 거보다 기업이나 관공서의 입장에서도 타자수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타자기가 공병호 타자기인데 지원자가 김동훈 타자기, 뭐 장봉선 타자기, 백성죽 타자기 이렇게 배운 사람이 3명이 왔어요. 그럼 아무도 못 뽑고 이제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타자를 가르치고 싶은데 수요는 있으니까 특히 상업학교나 이런 데서 수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또 그 각 학교의 선생님이 어느 쪽 타자기의 지지자냐 이런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는 있었어요. 다만 이제 표준화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한글 타자기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표준화라는 게 절충이 안 되고 영어 표현이라 좀 죄송하지만 all or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판이 받아들여지냐 아니면 내 자판은 완전히 퇴출되느냐인데 왜 그러냐면 자판 배열과 타자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드보락이냐 코티냐는 그냥 이게 그냥 손가락이 편한 걸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기계에 이렇게 키캡하고 이렇게 찍는 그것만 이렇게 모양만 바꾸면 되는데 한글 타자기는 완전 구조부터 다르니까. 그렇죠. 3벌씩과 5벌씩을 절충한다? 이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계 자체가 몇 벌로 할 거냐부터 쫙 갈라져서 그 다음엔 그 큰 가지가 한번 갈라지면 말단에선 전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80% 3벌씩에 뭐 5벌씩 키를 20% 넣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진짜 뭐 겉껍데기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나 뭐. 전 시간에 그 구조를 잠깐 설명 들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무슨 뭐 이중 표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3벌씩으로 가면 완전히 3벌씩으로 가는 거고, 뭐 5벌씩으로 가면 완전히 5벌씩으로 가고 2벌씩으로 가면 완전히 2벌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구나. 영어는 진짜
그 자유롭네요 거기에서. 그렇죠. 영어는 하면 되니까. 한 글자 치면 하나 한 칸 움직이고 그 큰 틀이 똑같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한참 표준 자판을 쓰다가 인체공학 조사해서 바꾸자 그럼 바꾸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표준 자판이 쿼티지만 그게 조금씩 달라요. 저기 독일에서는 즈버티입니다. Q를 독일어에선 거의 안 쓰고 그죠. Z는 많이 쓰잖아요. 뭐 헤르츠, 즈바이 뭐 이렇게 앞에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Q랑 Z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독일 자판은. Z가 원래 왼손 맨 아랫단 새끼손가락 영어에서는 네, 많이 네. 안 쓰는 칸인데 네. 그래서 그 QWERTY가 아니고 ZWERTY고 뭐 프랑스는 또 그렇게 조금 다르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타이프바 바꾸고 그 키캡 바꿔 끼우면 되는데 한글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표준화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숄즈가 만든 쿼티 자판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한글 타자기는 서로 물러설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시간에 맡기자니 애매하거든요. 6대4 뭐 그러니까 공병호 자판이 분명히 가장 많이 쓰는 자판인 것은 맞지만 뭐 시장의 한 80%까지는 아니고 애매한 다수. 그리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게 단순히 치기 편하다의 차원이 아니라 한글 자판이 되면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내 자판이 더 세종대왕의 어를 살린 거다. 네. 세종대왕이 어찌 5벌로 한글을 만드셨더냐. 그런 겁니다. 이게 그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뭐 좀 예속 논쟁 같고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네. 이 당사자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그럴 수 있죠. 애초에 그 이 활판에서 뽑아 쓰는 공판 타자기를 안 만들고 굳이 자음 모음 조합해서 만들겠다고 한 이유가 이제 한글을 한글답게 쓰겠다는 네.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된 건데 그러면 뭐가 한글 창제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말부터 사실은 한글학회나 뭐 문교부나 이런 데 주최로 토론회도 여러 번 열리고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제 평행선으로 갑니다. 네. 주로 이제 공병호 타자기 쪽에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타자기가 가장 많이 이미 시장에 깔려 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 벌식 타자기는 유일하게 한글 창제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거다. 왜냐면 초중 종성 하나씩이고, 그러니까 4벌씩 5벌씩은 이제 공병호 타자기 입장에서는 옹호자들 입장에서는 4벌씩 5벌씩은 쓸데없이 그냥 모양 생각해서 키를 많이 늘린 거다. 근데 이제 반대쪽 4벌씩 5벌씩 타자기 쪽의 입장에서는 3벌씩 타자기는 뭐 글자가 밉다. 미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심지어는 이거는 약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같긴 한데 공문서에 쓰면 위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가라고 썼는데 1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2로 돼 있는 거를 리을을 나중에 찍으면 1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3이 4가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모음을 구별해서 찍으면 3이 4가 되진 않는구나. 2를 4가 3이 될 수 있죠. 네. 아니면 칼로 긁어서 이제 3. 네. 4벌씩이나 5벌씩은 2나 4를 찍을 때 모음을 길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받침을 찍어도 이상한데 하는데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하여튼 그런 얘기도 반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공병호 타자기의 특징인 쌍초점 메커니즘이 고장이 잘 날 수 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 타이프 바도 조금 비틀어서 만들고 원래 타자기에 없는 개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4벌씩 5벌씩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글은 2벌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아무리 초중종성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초중종성은 의문학적으로 3개의 층위인 거고 부호로 보면 2개인 거죠. 자음 모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니나 나나 뭐 다르다고 왜 우리는 쓸데없는 거라고 몰아붙이냐. 뭐 그렇죠. 어차피 절충을 해야 되는 거면 폰트가 예쁜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말이 되네요, 그것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혼란하게 몇 차례의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이제 그냥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체로 한글 학회나 이런 쪽은 공병호 박사의 우호적인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어쨌든 논리적으로 초중종성이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나은 면도 있고 또 물론 이제 공병호 박사가 이긍로 선생과의 인연도 그렇지만 한글 학회 시작이나 이럴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도 많이 합니다. 뭐 장안의 부자인데요. 신문에서 연간 납세자 개인 납세자 순위하면 뭐 순위표에 뭐 공병호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고 뭐 그러던 분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좋은 일에 돈도 많이 쓰시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관에서는 약간 몸이 단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67년에 좀 과감한 표준화 조치를 내리는데 네, 이 당시 우리나라는 되게 이런 면에서 되게 과감하죠. 그렇죠. 많이 과감합니다. 네. 다 이제 박 대통령의 용도 아래. 그래서 그 정말 과감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게 67년에 이제 표준 자판을 그 발표를 하는데 그냥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기존의 모든 업체의 모든 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싹 밀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돼버리는데 혼란이 많으니까 일단 싹 밀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끌어 판 갈어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싹 밀고 하는데 또 3벌씩이나 5벌씩 중에 하나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4벌씩 자판을 표준으로 합니다. 좋잖아요. 3과 5의 평균입니다. 그러네요. 평균이네요. 평균. 네. 3과 5 사이에 있는 유일한 자연수. 네. 그래서 이제 초성 1벌, 그다음에 중성 모음이 2벌, 긴 거 짧은 거 2벌, 받침 1벌이 돼 있는데 자료 화면을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내드릴 거고 뭐 그 팟캐스트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만 이 4벌씩 표준 자판은 오늘날 여러분이 컴퓨터에 쓰시는 2벌씩 자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같이 볼 게 뭐냐면 4벌씩 표준 자판을 발표하면서 2벌씩 표준 자판을 같이 발표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타자기용 자판이 아닙니다. 타자기용 자판이 아니고 인쇄 전신기용 자판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67년에 표준 자판을 발표하는데 그거는 2종류의 표준 자판이고 타자기용은 4벌씩, 인쇄 전신기용은 2벌씩인데 자 이제 인쇄 전신기가 뭐냐를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 뭐 텔렉스라고도 했는데 전보를 치는데 그 아주 옛날에는 모스 부호로 뭐 똔똔즈 막 이렇게 길게 하고 하다가 조금 거기서 기술이 개량이 된 게 보내는 쪽에서 타자를 치면 그러니까 ABCD로 타자를 치면 받는 쪽에서는 보내는 쪽에서 ABCD를 타자를 치면 이 기계 안에서 모스 부호로 변환해서 보내고 왜냐면 전기 신호로 갈 때는 시그널을 26개를 분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진법으로 가는 거죠. 코딩, 디코딩이 그렇죠. 자동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거. 옛날에 막 성공시대 이런 거 보면은 뭐 사우디 바이오한테 텔렉스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는 전자회로는 아니고 전기회로. 그 스위치 릴레이 이런 걸로 이게 내가 타자를 치면은 이진법으로 이제 인코딩이 돼서 전선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선 다시 그거를 디코딩을 해서 알파벳으로 변환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그 인쇄 전신기가 그런 거구나. 그 이제 요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생각해야 될 게 한글 기계화라고 얘기할 때 다 타자기만 생각하는데 그죠. 사실은 자판을 쓰는 기계가 타자기만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네. 우리가 자판을 써서 한글을 입력한다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60년대 상황에서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타자기, 그다음에 인쇄 전신기, 텔레타이프 또는 뭐 텔레프린터라고 부릅니다만 텔레타이프, 그다음에 라이노타입. 왜 라이노냐면 그건 인쇄기인데 옛날에 조판은 그 활자를 한자 한자 뽑아서 했잖아요. 근데 라이노타입이란 건 한 줄 단위로 조판을 해서 라이노타입인데 그러니까 활자가 있어요. 모활자가 있는데 내가 타자를 치면 그 모활자에서 그 이 줄에 해당하는 활자가 아래로 쭉 뽑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기 장치가 있어서
뭔가 해리포터 느낌이 좀 나고요. 납을 녹여요. 그 자리에서 녹여가지고 납 물에다가 그 모활자를 꾹 찍었다가 빼면 그 납활자로 한 줄이 나와요. 라이너 타입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한 페이지를 조판할 때 활자를 다 뽑아서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나중에 다시 그걸 헐어서 넣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라이노 타입을 하면은 한 줄 다다다다 치면 납활자 한 줄이 생성이 돼서 나오고 그러면 그 납활자 줄만 이제 예를 들어 30개를 쌓으면 한 페이지 조판이 되는 거죠. 모활자는 다시 탄창, 그러니까 매거진이 이제 거기서 나온 표현인데 매거진으로 진짜로? 돌아갑니다. 예. 탄창처럼 생겨서 탄창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매거진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라이노 타입이 나오면서 20세기 초에 조판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역시나 여기도 자판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글 기계화 얘기할 때 자판을 쓰는 게 사실상 이제 적어도 3개의 기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타자기뿐만 아니라 그 텔레타이프와 라이노 타입인데 후자의 2개는 뭐가 또 차이가 있냐면 얘는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쓴다는 게 이제 어떤 차이를 갖느냐? 아까는 기계식 타자기 얘기만 하면서 뭐 저기 공병우, 김동훈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했지만 그 텔레타이프를 제작하던 분들이 또 있었어요. 뭐 주로 이제 일본 걸 들여와서 이렇게 그 수정을 해서 개조를 해서 쓰는 거긴 한데 텔레타이프의 장점은 전기회로, 전자회로는 아니지만 전기회로를 쓰니까 오늘날 2벌씩 쓰시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텔레타이프는 2벌씩 타자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4번째 시그널을 보고 3번째 시그널의 속성을 정하는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 칠 때 학을 칠 때 그 내가 첫 번째 쓰는 그 학에 들어가는 그 기억이 초성이냐 종성이냐는 내가 그 다음 교를 쓰면서 기억을 한 번 더 칠 때 그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되니까 히읗, 아까지는 이거는 일단 받아서 저장을 해놔요. 그다음에 기억도 저장을 하고 3번째 시그널이죠. 그럼 이 3번째 시그널인 기억이 학의 받침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억하는 새로운 초성이냐는 4번째 시그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4번째 시그널이 초성이다. 그러니까 4번째 시그널이 기억이다. 그러면 얘는 학교 이렇게 받침이 되는 거고 4번째 시그널이 예라는 모음이다. 그러면 하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2벌씩 타자가 가능해지는 핵심이 이렇게 보류식, 그러니까 앞에 시그널을 보류했다가 그 다음 시그널이 왔을 때 앞에 값들을 다 정해버리는 논리 회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코딩 연습할 때 그 볼링 스코어 하는 거, 볼링 스코어 세는 그렇죠. 거 하면서 스페어냐 뭐 이게 따라서 이게 그 내가 앞에 친 공의 점수가 뒤에 친 공의 점수에 의해서 그게 점수가 결정되니까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 기계식으로 구현하는 게 불가능한 뭔가 전기를 써야 그렇죠. 뭔가 전기를 써야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텔레타이프 중에서는 물론 이제 처음엔 텔레타입도 5벌로 만들고 이런 분이 있지만 그러겠죠. 요새 이제 일본에서 공학 공부하고 온 송계범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뭐 다른 의미로도 의미가 있는데 송두율 교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독일에 계신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그 2벌씩 텔레타이프를 만듭니다. 알고리즘을 다 짠 거죠. 그래서 전기 꽂고 이거 뭐 릴레이랑 이렇게 하면 2벌씩으로 타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논문도 내고 하는데 다만 텔레타이프란 게 개인이 살 수 있는 사이즈의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회사들 비싸기도 하고 뭐 전신이 오겠어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전신 선도 지금 인터넷선처럼 막 아무데나 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1대1로 연결돼야 되는 거고. 어디 뭐 우체국 같은 데로 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잠재력이 있는 발명품이긴 하지만 민간에 퍼지진 않고 있었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67년에 표준화 고민을 할 때 아마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언젠가는 2벌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는 이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은 아마 4벌씩 5벌씩은 물론이고 3벌씩도 과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언젠가는 두 벌씩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 거는 결국은 그 외부 에너지를 쓰는 전기나 이런 걸 쓰는 것이란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송대범 교수가 만든 텔레타이프나 이런 거를 보고 그게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텔레타이프에선 두 벌씩이 가능하구나. 근데 이제 기계식에서는 두 벌씩으로 타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67년에 발표가 된 표준 자판을 보면 두 벌씩 텔레타이프 자판은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컴퓨터 표준 자판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 그러니까 그 특수기호 이런 거 빼면은 의외로 되게 뼈대인 뿌리 깊은 이런 방식이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 흔히 한글 표준화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 이제 네 벌씩 자판이 67년에 나오고 84년에 두 벌씩 자판이 나왔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84년에 나온 두 벌씩 표준 자판은 사실 67년에 텔레타이프 표준 자판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건 뭐 제 해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보는 거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67년에 이미 텔레타이프 자판을 어떤 완성돼야 하는 형태로 좀 상정을 하고 다만 과도적으로 기계식 자판을 네 벌씩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는 조사해서 알고 계셔야 박사학위 따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이건 깨닫게 되네요. 덕질입니다. 실제 네 벌씩 자판을 보면 이 표준 자판 우리 두 벌씩 쓰는 거가 맨 윗줄에 뭐 비읍, 지읒, 디귿, 기역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도 그대로 있고 다만 이제 얘가 초성에도 있어야 되고 받침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아랫줄에 이렇게 받침용을 놓고 그다음에 그 오른손 줄에 뭐 오, 어, 아, 이 이것도 이게 두 개씩 있어야 되잖아요.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배열은 똑같고 요거를 위랑 아래로 두 개씩 만들었습니다. 짧은 거는 긴 거가 지금 우리 쓰는 줄이고 아랫줄에 그 짧은 오어아이를 그대로 복제해서 갖다 놓고 그래서 사실 지금 두 벌씩에 익숙한 분은 네 벌씩 타자기를 갖다 드리면 물론 이제 타자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만 자판을 어렵지 않게 익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판을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받침이랑 이거를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리죠. 그렇죠. 비읍이 왜 두 개야 막 뭐 이러고. 네, 밥과 바보 뭐 이런 걸 쓸 때. 그러니까 이 비읍은 받침에 써야 되는 거고 받침이 들어가니까 모음도 짧은 아를 써야 되고. 그게 머리에 개념이 들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전자회로가 해결해줄 문제를 내가 이제 생각을 다 해야 됩니다. 세 벌씩의 장점은 그거구나. 그 적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 벌씩의 장점은. 그렇죠. 그리고 공병 박사가 주장했듯이 사실 미국에서도 타자기가 널리 퍼진 이유가 그냥 뇌를 안 거쳐도 되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거치겠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냥 바로 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세 벌씩도 그게 가능합니다. 익숙해지면. 근데 네 벌씩은 아무래도 네 벌씩부터는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좀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찻잔 안과 밖을 사실 나눠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찻잔 속은 이제 들끓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근데 찻잔 밖은 상대적으로 좀 그만큼 시끄럽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뭐 세 벌씩에 대한 개인적 애정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한국 사회 큰 틀에서 판단하자면 사실 표준화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표준화를 하고 나서는 상대적인 장점들이 있죠. 이게 표준화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어요. 타자기에 대한. 표준화된 자판이 있어야 교과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타자 뭐 상업학교용 타자교본 타자교본 이런 거 국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도 고민할 필요 없이 표준 자판 해서 표준화된 걸로 가르치면 되고 회사에서도 그럼 앞으로 신규 구입하는 타자기는 표준 자판 있는 걸로 하고 표준 자판 배운 학생 뽑으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타자기 제조 업체도 신규 진입이 쉬워집니다. 그냥 표준 자판은 공시가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
기존 타자기 사업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네. 기존 타자기 사업을 하던 사람에게는 이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아마겟돈이죠. 뭐.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싸움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뭐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대의명분에 사실 죽고 사는 분들인데 너희들이 20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 부정당한 거는. 그렇죠. 예쁜 폰트를 하는 그 5벌씩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못난 4벌씩이 표준이 된 거고. 정확히 그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3벌씩 입장에서는 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치면 되는 3벌씩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각해야 되는 4벌씩이 된 거고. 예, 정확히 3벌씩보다 느리고 5벌씩보다 미운 자판이라는 비판이 양쪽에서 터져 나오고. 네, 그러네요. 어쨌든 그 시대에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준화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 진입이란 것도 네. 각자 몇십 년간 노력해서 20년, 30년씩 노력해서 기껏 시장을 일궈놨는데 이제 그냥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동안의 세월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죠. 네. 사실 우리가 그 오늘날 뭐 중고 타작이나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메이커들은 뭐 경방이라던가 뭐 올림피아라던가 이런 상대적으로 후발 업체입니다. 이미 제조업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이런 데서는 그냥 나와 있는 스펙대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타자기 사업을 접어요. 물론 정부에서 표준자판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표준자판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럼 사업의 규모에서 이미 공장이 있고 기계공업을 하던 데서 만드는 거랑은 차이가 나죠. 가격 경쟁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김동훈 씨 같은 경우는 타자기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고 나갑니다. 텔레타이프 하던 분은 계속 텔레타이프 사업은 하는데 표준자판으로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는 좀 낫네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크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팔목을 비트니까 꼼짝 못하고 이렇게 끌려간 거죠. 한 사람만 빼고. 네. 팔목을 비틀어도 네. 그 비틀리지 않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과를 서울에 3군데 가지고 있으며 네. 서울시 납세자 순위 3위와 뭐 등등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표준자판 받아들이거나 네. 사업에서 손 떼거나 했는데 공병호 박사만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말 안 들을래 보다는 네. 이분도 신념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타작이란 거는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빨리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빨리 찍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4벌씩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찍어야 되고 이거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타자기가 아니다. 진영에 따라서 용어 개념 규정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이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어쨌든 타자기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예쁘게 찍는 거는 필요 없다까지 좀 생각을 극단적으로 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뭐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분이라는 예.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4벌씩도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네. 자비를 들여서 공청회도 막 열려고 하고 네. 타자기 비교 전시회도 열려고 하고 그럽니다. 네. 왜 려고란 표현을 쓰냐면은 네. 열기로 하고 장소 다 잡아놨는데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관이 취소가 되고 네. 이게 알 수 없는 이유. 알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당시엔 그 중앙정보부가 서슬이 펄할 때라. 네. 아니 근데 중앙정보부가 이런 일까지 관심을 가져요? 그렇더라고요. 세심한 부지런한 곳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시책에 반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시책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죠. 네.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필요해서 한다는데 공청회도 하려다 못하고 전시회도 못하고 실제로 중앙정보부에 가서 조사도 받습니다. 이게 뭐라고? 글을 쓰거든요. 잡지에. 네. 왜 타자기 표준자판이 잘못됐고 세벌식이 왜 우수한가 기분관계에서 글을 썼더니 그것 때문에 또 남산에 막 가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거죠. 이제 용기자님 수정하셔야겠는데요. 네. 그 신념은 지갑에서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네요. 지갑과 권력에서 그러네요. 네. 그 와중에 정말 험한 일도 겪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럴 줄 모르고 했던 배팅이 되게 안 좋게 나온 경우인데요. 네.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공병호 타자기는 어쨌든 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렇죠.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게 뭐 관점에 따라서는 뭐 특혜를 받은 걸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군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과의 관계가 돈독했고 사실 이제 결국 군사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주식의 일부를 그 군 관련된 단체 중에 예전에 중경재단이란 단체가 있었습니다. 중경재단? 그거는 이제 충칭 군인 그거는 관계 없고요. 네. 제대군인 가족들의 복지를 위한 뭐 그런 재단이었다고 하는데 네. 당시에 중경재단 이사장이 김재규였어요. 정권의 실세. 네네네. 실세 중에 실세죠. 그때만 해도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모르셨겠죠. 몰랐죠. 네. 60년대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네. 정치를 대국적으로 돈독하던 시절, 네. 혁명 동지이던 시절. 네. 그래서 이제 공병호 박사가 사실 사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생각에 공병호 타자기 회사의 그 소유권 지분 일부를 중경재단에 팔아요. 그 정도면 기름칠도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묘한 관계죠, 사실은. 네. 묘한 관계인데 그래도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상거래는 아닌 게 팔았으면 다시 산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야 되는데 67년에 표준자판을 발표하고 나니까 중경재단이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도 군에 관련된 재단인데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거스를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이제 공병호 타자기 회사도 표준자판으로 만들어라. 네. 공병호 박사는 당연히 싫다고 하죠. 네. 그랬더니 그 지분을 다른 데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를 통째로 팔아버린 셈.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미 오늘날이라 없어졌는데 세한미디어 네. 그쪽 회사에 이제 지분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공병호 타자기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뭐 강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뺏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자기 회사인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버린 거네요. 분야도. 실제로 그렇죠. 지분 확보를 좀 해놓으셨어요. 실제로 세한미디어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 공병호 타자기 회사 설비를 가지고 표준자판 타자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속상한다. 속상하죠. 정말 그 와중에 이제 많은 고초를 겪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중앙정부 조사도 받았지, 그 회사가 넘어가는 와중에 어쨌든 그 뭐 땅도 많이 팔고 그랬어요. 이게 이분이 이게 뭐라고 중앙정보부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웬만한 분이었으면 사실 패가망신했을 수 있는데 그나마 웬만한 부자가 아니니까. 그러고도 남은 게 있는 거죠. 네. 다행히도 남은 건 있는데 타자기 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게 되고 하니까 정말 군사 독재 정권은 강제로 밀려났네요. 오늘날엔 사실 생각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타자기에서 손을 떼고 내가 북한에서 예를 들어 뭐 타자기 회사를 운영했는데 만들었는데 뭐 정부에서 주체 타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는데 수령님께서 내려주신 주체 타자기 이런 게 나왔는데 막 그 뭐 노동신문 기고란에 막 그 주체 타자기는 뭐 안 좋고 이러면은 좀 독재자 눈에는 좀 꼴사납게 보이기는 그 다음에 하겠네요. 그분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노동신문 그 호도 다시 찍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그 인물이 숙청이 되면 그 사람에 관련된 기록까지 다 다시 찍어버리는 그런 일도 드물지 역사를 않게 다시 씁니다. 진짜 역사는 다시 쓸 수 있네요. 그런 센스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현대적인 센스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뭐 좀 민감한 얘기지만 그 시절엔 사실 또 양쪽이 크게 다르지 않은 면도 있었고. 예. 사실상.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타자기에선 손을 떼고 마음 잡으려고 취미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또 사진을 찍으러 다니세요. 사진에 취미를 붙이셨구나. 사실 원래 좀 액티브한 분이긴 했어요. 이분이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20대에 뭐 황해도에서 도립병원 과장하고 그럴 땐 꿩사냥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산탄총 들고. 네. 그것도 기차를 타고 가다가 평소보다 일찍 내려가지고 모든 걸 일찍 하시는. 그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이제 사진 찍고 하는데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는 분이라 그래도 국전에 입선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뭘 해도 성공할 이런 분이셨구나. 에너지 레벨이 아주 그냥 네, 진짜 높아서. 앞서가신 분입니다. 한 2000년대 그 중반 디카 열풍을 또 미리 그럴 수도 한 있죠. 40년 전에. 네네. 그 사진집도 여러 권 내고 활동을 하고 70년대 말에 좀 머리도 식힐 겸 미국을 잠깐 나가요. 나가는데 근데 이 시대에 미국 가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확실히 좀 그 가족이 또 미국에 사시고 이래서 좀 사는 분이시긴 그렇죠. 했네요. 예. 예. 아무리 뭐 고초를 겪었다고는 해도 뭐 그 안과는 여전히 성업 중이고 하니까 네. 사람들을 눈은 계속 아프고. 예. 뭐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이분이 87년까지 못 돌아옵니다. 사람 성격이란 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전두환 일당을 비판하는 또 글을 어디 썼다가 미국에서요. 예. 그 5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온 거죠. 그 글은 3벌씩 타자기로 쓰셨을까요? 아, 그게 이제 재밌는 지점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는 정체성이 어느 순간에 민주화 운동가로 슬그머니 바뀌게 됩니다. 진짜 불꽃 같은 분이구나, 진짜. 예. 왜냐면은 네. 그 공병호 박사는 표준이냐 아니냐가 무서운 게 그 전까지는 몇만 대를 사주던 관공서, 공공기관 이런 데가 이제 구매가 다 끊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전 절벽처럼 떨어졌겠죠. 발주를 할 수가 없죠. 사자기를 살려 그러면 그 내부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민간에 팔거나. 그러니까 공병호 타자기 광고는 70년대에도 신문 같은 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관공서엔 팔 수가 없고 기업도 살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민간에 이제 소설 쓰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파는데 특수 목적 기계를 조금씩 만들긴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는 그 미국에서 사실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한인 사회라는 건 여전히 적은 부수의 그런 타자친 글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처음에 한글 타자기를 만든 것도 미국 한인 교회였고 그렇게 수요가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 막 선물을 합니다. 공병호 타자기 선물하고 심지어는 그 한글 국내에서도 한글 학회 같은 곳. 한글 학회는 물론 중요한 기관이고 존경받는 기관이지만 또 정부의 지원 같은 게 그렇게 많진 또 않아요. 그래서 항상 후원에 목말라 하고 그랬는데 한글 학회 같은 데는 식작이나 라이노타입 같은 것도 심지어 막 선물로 이렇게 주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어떤 자판이 달려 있느냐.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80년대가 되면은 뭐 미국 그 한인 단체의 뭐 신문이나 그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친숙한 그 3벌씩 글자꼴로 찍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공병호 박사가 선물해준 타자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와 이거 약간 그 조로아스터교가 뭐 이슬람에 쫓겨난다 하면 뭐 중국에 자리 잡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도 있죠. 실제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도 공병호 박사에 대한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물심양면으로 이제 재미 한인사회 민주화운동을 후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80년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독재와 반독재 운동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이럴 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운털이 박히셨으니 못 돌아오실 만하네요. 한편으로는 못 돌아오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민주화 운동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병호 박사의 명성이 그만큼 또 높아지는 거죠. 그럼 비자 어떻게 하셨지? 불법 체류를 그 기간에 하셨을 것 같진 않고 왠지 미국 시민권이 있었다거나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로 오래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망명 뭐 아마 뭐 이제 가족에게 계속 초청받는 형식이나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미국에 있던 와중에 컴퓨터라는 신문물을 접하는데 사실 공병호 박사는 그동안 좀 약간 지치고 해서 84년에 새 표준자판 소식을 접합니다. 새 표준자판이란 건 뭐냐면 67년 표준자판 중에서 텔레타이프 2벌씩 자판을 텔레타이프, 타자기, 컴퓨터 모두의 표준자판으로 이게 승격을 하고 4벌씩 자판은 폐기를 하는 게 84년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 2벌씩 자판으로 이제 가는 거네요. 2벌 자판. 근데 컴퓨터는 뭐 2벌씩으로 가능하죠, 당연히. 근데 이 기계식 2벌씩 타자기는 뭐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거는 그냥 두벌식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둔 실제 타자 메커니즘은 4벌식인 거죠. 네. 활자도 4벌로 있고 근데 4벌식 타자기에선 그게 자판으로 분리가 돼 있었다면 이제 두벌식 타자기는 자판은 2벌식인데 받침이 있는 글자면은 받침키를 눌러놓고 중성 종성을 치면 실제 활자는 4벌식 중성 종성이 찍히고 이 시프트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치고 받침키 누르고 치고 누르고 또는 안 누르고 막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막상 써보면은. 어쨌든 4벌식이나 2벌식이나 계속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타자기는 사실상 내리막길이라고 보고 표준화를 한 것 같아요. 하나로 2벌식으로 몰아주고 이제는 컴퓨터랑 그렇죠. 텔레타이프 위주로 간다. 그렇죠. 역시 그 당시 이제 뭐 공무원분들께서도 이제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제 기계식 타자기의 시대는 이제 저물 것이다. 그때가 또 80년대면 뭐 소위 그 제3의 물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책도 소개가 되고 그렇죠. 바야흐로 컴퓨터의 시대가 정보화 시대. 이미 막 애플 뭐 이런 거 막 미국에서 팔리고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83년인가 4년에 뭐 로봇 전시회 이런 것도 서울에서 막 하고 그랬어요. 물론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아닙니다. 뭐 이게 침팬지 로봇이 스탬프도 찍어주고 엽서에 네. 뭐 이런 걸 어린 이제 대공원 자리에 어떻게든 구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수습이 안 되는데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83년도인가 4년도인가 맨 오브 더 이어 그 타임지 그 컴퓨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 계셨으면 컴퓨터라는 걸 모르고 싶어도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아까 맥킨토시 역사에 나온 이유가 아마 84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맥킨토시를 쓴 유저 중에 한 명인 데다가 네.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최초로 맥킨토시에서 한글을 입력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네. 당연히 한글 카드나 이런 게 없었던 시대죠. 네. 없었던 시대고 그러면 한글을 구현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네. 이분이 이제 폰트 에디터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 한글을 그 두벌식처럼 합자하는 규칙은 못 만들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그렇죠. 못 만드니까 이거를 소위 직결식 폰트라고 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림 글자입니다. 그 여러분 뭐 윈도우 폰트 중에 보면 윙딩 같은 거 있는데 이제 글자 키를 치면 글자가 아니라 그림이 찍히는 거 있어요. 맞아요. 뭐 구름 모양 찍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꽃 모양 찍히고 이런 건데 웹딩인가 뭐라고 하지? 그거? 윙딩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네,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폰트 에디터로 영어 키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한글이 텍스트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 3벌식 초중 종성이 그림 글자로 찍히는 거를 만들어요. 그 이제 그 한글 알고리즘 회로를 안 거치고 직결이 된다 그래서 직결식이란 표현을 쓴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가 있으면은 별도의 한글 카드나 아무런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한글을 타이프가 가능하죠. 근데 이 경우에 말이 되나요, 그게? 3벌식이니까 됩니다. 3벌식은 그 각자의 스페이스에 가서 찍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벌식으로는 이게 안 돼요. 2벌식은 어차피 알고리즘이 개입을 안 하면 받침을 제자리에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 그림인 거죠. 그림이 되는구나. 네, 그림 글자 3벌식 초중종성 각각이 그림 글자고 걔네를 찍으면 그러니까 모양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음절 단위의 조형적인 통일성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3벌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겁니다. 맥상에서 아무 뭐 한글 카드도 없고 한글 구동 프로그램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그 맥킨토시 한국 총판을 했던 뭐 LX 컴퓨터 막 이런 데서는 LX 컴퓨터에서 그거 구매하면 막 직결식 폰트 디스켓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한글 입력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이게 1907년생이니까 이미 84년, 85년이면 내일 모레 80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근데 이제 폰트 우리 에디터 아버지 나이. 배우고 해가지고 그거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도 맥 쓰는 사람 내가 폰트 보내줄게 막 이렇게 연락도 하고. 물론 인터넷으로 보내진 않으셨겠지만 디스켓을 이제 네. 물론 공항과에선 이미 이제 최근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 그러니까 공항과에 엽서를 보내면 3벌씩 스티커나 키스킨을 보내줬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자판이 다 인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어떤 3벌씩을 배우고 싶은데 장벽으로 글자판이 안 보이고 다 외워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커나 키스킨을 무료로 막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있었다고 조사해서 알고 계시는 옛 문헌에 따르면 옛 문헌에 따르면 저는 그거 안 받고 그냥 이제 그 한메 타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공병호 박사가 이제 타자기 골치 아프고 컴퓨터로 넘어가면 어쨌든 2벌씩으로 되니까 뭐 결국에 그냥 나는 이제 손 떼겠다 정도까지 생각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맥으로 3벌씩 직결식 폰트를 만들어 보고 하니까 역시 3벌씩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 말하자면 이 생각에 다시 또 불이 붙은 거죠. 확증 편향과 함께 나이는 8순이 다 되셔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 국내에 여전히 이제 공병호 박사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공병호 박사를 돕던 분들이 한국에 남아서 좀 힘들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좀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컴퓨터 시대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컴퓨터 타자는 기계식 타자보다 육체적인 힘은 훨씬 덜 들잖아요. 기계식 타자는 정말 이렇게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살살 치면 살살 찍혀가지고 글자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먹지라도 넣으면 더 세게 때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컴퓨터는 슬렁슬렁 쳐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면 컴퓨터 시대의 3벌씩이 더 좋은 건 뭐냐? 그래서 몇 가지 논리들을 다듬어 나갑니다. 여전히 이제 물론 뭐 팔꿈치가 덜 아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3벌씩 사용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도깨비불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도깨비불 현상? 그러니까 이게 3벌씩 사용자들은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2벌씩 사용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건데 뭐냐면 그 아까 말한 자음, 모음, 자음 이 3번째 시그널이 받침으로 들어갔다 일단 받침으로 들어가죠. 보류식이지만 처음엔 받침으로 들어갔다가 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학교냐 하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이 됐다가 그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하교가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름 붙이기를 이게 일종의 병리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억이 왜 여기다가 절로 가고. 그러니까 3벌씩으로 치면 받침인지 초성인지가 타이핑하는 순간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받침이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학교와 하교를 치는데 이 사람이 학교를 칠 수도 있고 하교를 칠 수도 있는데 2번씩에서는 학을 칠 때까지 이 사람이 학교인지 하교인지를 알 수 없으나 그렇죠. 3벌씩은 학이 찍히면 이건 학으로 그렇죠. 완성돼 있는 거고 하 다음에 그 옆에 기억이 찍히면 이건 하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죠? 아니 스크린을 보면서 보기 정신사납다. 그러니까 3벌씩 사용자는 그 받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애초에 보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그 현혹되지 않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분도 동의를 못하지만 2벌씩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그건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원래 그런 거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진 못했습니다만 또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또 그게 그래? 뭐 나름 이게 더 깔끔하네. 뭐 이제 그런 그쵸. 생각이 들 수 있. 그 다음에 이제 받침만 입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2벌씩일 땐 기억을 치면 그 큰 기억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침 기억만 이렇게 무슨 필요가 있어서 조그맣게 찍고 싶을 땐 문자표에서 특수 문자를 불러오거나 해야 되는데. 왜 필요한가 이런 것도 사실 그렇죠. 역시나 그러니까 3벌씩 사용자인데 처음에 받침 기억을 딱 찍으면 조그만 기억이 아래쪽에 그냥 딱 찍힙니다. 그걸 해서 어디다 쓸래?
뭐 이제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하는 분들에겐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죠. 큰 장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한글의 구조학 이런 거 만약에 막 논문을 써야 되면 그 장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를 다듬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뭐 이건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대다수의 사람에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게 맞는 거긴 해요.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찾기 바꾸기를 할 때 기역이 들어간 음절을 찾는데 세 번씩으로 입력해 놓으면 받침 기역만 따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말하면 세 번씩을 쓰고 코드도 조합형으로 인코딩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성형일 때는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진용을 재정비한 거죠. 80년대 후반에 이런 얘기를 하고 88년에 이제 공병호 박사 귀국을 해서는 그 공항과 있는 건물 한 층에 한글 문화원이라는 그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 간판을 걸고. 근데 또 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지 싶긴 하지만 또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긴 있죠. 분명히. 다만 이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익숙한 자판을 버리겠다. 요 정도가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아직 잃을 게 없는 초심자를 꼬시기엔 또 괜찮습니다. 낚여본 1인.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미 뭐 단문 한 4,500타 친다. 그럼 솔직히 막 그것 때문에 바꿔야 되나 싶고. 학교와 학교를 치는 과정에 헷갈린다. 뭐 이런 건 사실 없잖아요. 그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먹고 나니까 그냥 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제일 문제지. 칠 글이 없는 게 문제지. 이제 기억이 들어가고 나오는지도 눈이 침침하니까 잘 안 보여. 그리고 사실 이게 박제식표 루테인이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나오고 나면 뭐 학교를 간다까지 친 다음에 아이고 중간에 오타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치는 과정에 아이고 학교를 쳐야 되는데 학교를 쳤네라고 하면서 막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 번은 인터넷이라네 자꾸. 하여튼 뭐 그 온라인 공간을 휩쓰는데 그게 이제 88년에 공병호 박사 돌아오고 한글문화원을 만들고 거기 이제 젊은 사람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젊은 그 대학생들이나 공병호 박사를 존경하던 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뭐 조언도 구하고 가르침도 받고 프로그램 짜면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선후배가 있고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아까 말한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도깨비불 이거 안 좋다, 뭐 터널 증후군도 안 좋고, 뭐 초중종성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하이텔 천리안을 들어가 본 분들은 친숙한 레파토리들이 이때 나옵니다. 인터넷 시대 초창기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후반 인터넷 초창기에도 그런 소위 이제 움짤들이 많이 돌아다녔고, 맞아요. 꽤 퍼졌던 게 사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아주 부적절한 개그기는 한데 뭐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너 오늘 생일이라고 보내는데 두 번씩으로 치는 바람에 이제 뭐 그 리을의 위치가 이상하게 가서 여자친구가 뭐 화를 냈다. 아니 솔직히 근데 요새 생각하면 그런 거 가지고 화낼 이유도 없고 어거지죠. 이게 문제다라고 설득을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호응이 그만큼 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도 그 한글문화원 생기고 이제 95년에 공병호 박사 돌아가실 때까지는 정말 이렇게 상당히 공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막 한 것 같아요. 또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파생 사건들이 생기는데 하나는 그 한글문화원에 찾아와서 공병호 박사를 따르던 대학생들 중에 그 이제 아래아 한글을 만들었던 그 동아리 멤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아 한글에서 정부에선 거들떠도 안 보는 한글 3번씩 옵션을 넣고 한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그 한메타자 예문 말씀도 하셨는데 아래 한글이나 그 한메타자 초창기 예문들을 보면 이게 상당히 그 아주 운동커틱한 예문이 많아요. 뭐 장산곤매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들사람월 같은 건 이제 최연배 선생 그리고 근데 어쨌든 한글 운동의 맥을 잇고 그 다음에 정부 비판, 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데 그게 이제 우연이 아닌 거죠. 이게 일종의 그 제야 정서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공병호 박사라는 분의 그 개인 어떤 그 거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또 문화적인 세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당시 만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도 그렇고 다 그 이야기는 하늘소라는 서울대 동아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그냥 당연히 한글 카드 꽂힌 대로 2벌씩 쓰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의 한글 정책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로잡을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3벌씩 옵션도 넣고 드보락 옵션도 넣고 심지어는 그 한글 코드도 아래 한글은 초창기엔 처음부터 무조건 조합형만. 맞아요. 조합형. 그 이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할 때 한글 코딩을 조합형으로 하겠냐 완성형으로 하겠냐 이런 옵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류 이미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표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아래 한글을 설치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도 옛날에는 제가 아래 한글 2.5를 설치할 때 확장팩을 하는 바람에 그 플로피 디스켓을 30번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한 상자에 플로피가 1번부터 번호가 쭉 붙어 있으면 1번 넣고 2번 디스켓을 넣으세요. 뿌 이러다가 27번 디스크를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갈아 끼고. 근데 그렇게 깔 때 처음 설치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래 한글 특유의 설치 화면이 맨 처음에 나오는 대화 상자가 한글 자판을 선택하세요. 근데 이제 선택하세요 자체가 사실은 아무도 그러니까 대다수는 선택이란 게 필요하다.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 이걸 뭐 이런 거 한글 3번씩은 뭐야? 옛 한글은 뭐야? 막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뭐 저의 해석이지만 그러니까 한번 영업을 하는 겁니다. 한글 자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궁금하면 하이텔 플라자에 가보시고 정부의 이미 다 넘어간 마당에 그래도 끝까지 그래서 그 항상 여기 그 아래 한글 보면은 그쵸. 뭐 예를 들어 2벌씩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벌씩만 씀에도 불구하고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이게 뭐 2벌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왼쪽 아래 2벌씩 써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유일한 옵션으로 한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어떤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내가 굳이 선택해서 2벌씩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뭐가 있지 궁금증도 들고. 기본 캡처 화면 하면 한글 2벌씩 노네임 01.1 근데 타자 연습하면 예문에 뭐 무슨 장상곤매도 나오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도 나오고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연히 그렇게 짜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권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정도 폭력적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뭔가 막무가내로 정한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나라에서 저 어떤 군인 출신의 독재자들이 내려주는 것과 반대되는 남산에도 몇 번 끌려갔다 오고 청년의 혈기까지 더해지면서 그리고 그걸 잘못 써가지고 미국에서 귀국도 못하던 사람이 꺼내놓은 방식이 그냥 단지 어떤 타자치는 방식의 이상의 의미를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줬을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저항 정신 일종의 카운터 컬처기도 했던 거죠. 3벌씩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국가의 시책에 순응하는 저 사람들과 어떤 다른 나의 모습 이런 거에 어떤 요거랑 또 연결되는 포인트가 그 아래 한글 그 이제 1.0은 사실 많이 배포가 안 됐어요. 버거 때문에 1.2나 1.5에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인기를 끌었던 게 폰트가 4가지나 된다. 그게 있었습니다. 네. 고딕과 명조만 있었는데 다른 일반적인 뭐 행정전산망, 워드 이런 것들은 폰트 4개나 있는데 그게 고딕, 명조, 필기, 샘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샘물체라는 것은 이게 세벌식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듣고 보니 그래요. 듣고 보니. 이제 샘물체란 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세미 깊은 물 잡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 세미 깊은 물 이렇게 그 한창기 씨가 만든 잡지가 있었죠. 세미 깊은 물 잡지가 어쨌든 그 당시 잡지의 주된 흐름과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하나도 안 쓰고 순한글 쓰고 세미 깊은 물에서 다루는 소재들도 이렇게 좀 트렌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의 뭐 민예품 이런 거 찾아서 사진 찍고 그런 기사 많았다고 실제 그래서 세미 깊은 물 제호 디자인도 신경을 써서 했는데 그 세미 깊은 물이라는 그 5글자 제호를 이상철 디자이너가 했는데 그게 이제 공병우체입니다. 그러니까 샘하고 깊은 물 이거는 받침이 딱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샘물체에서 새와 샘이 그 새 부분의 폰트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새 모양이. 그 이제 그 세미 깊은 물 제호 디자인의 폰트를 모티프로 한 게 이제 샘물체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고 도는 게 처음 공병호 타작이 나왔을 땐 받침이 아래로 내려오는 게 밉다, 못생겼다 또는 이제 빨랫줄에 옷 널어놓은 것 같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그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너무 천편일률적인데 좀 질린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샘물체도 그런데 샘물체랑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또 하나의 표제가 과학동화 제호인데요. 과학동화 잡지의 제호인데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찾아봐야지. 이거를 디자인한 분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는 홍익대 안상수 교수. 이 안상수란 이름은 또 생각이 나시죠? 네, 안상수체. 한글 아래 한글에 깔려 있는 또 기본 세벌식 스타일 글꼴인 안상수체를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병호 타자기 스타일의 서체가 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 그 과학동화 제호도 그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벌 스타일이에요. 그러네요. 네, 학동 이게 2글자 아래로 길게 내려옵니다. 타자기라는 기계 자체 좀 근대적인 워낙 발명이니까 그렇죠. 타자기의 서체라는 것 자체도 뭐 소위 말하는 좀 산업적인 느낌도 나고 모던한 느낌도 나고 하면서 이게 새로운 폰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샘물체가 사실 인기를 꽤 많이 끌어요. 맞아요. 그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필기체 아래 한글에서 필기체로 문서를 쓰면 가독성이 별로 안 좋다고 고문원에 따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요새는 뭐 쓰는 분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4개밖에 없으니까 고딕 명조를 빼면 샘물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90년대 중반에 그 대학교 자료집이나 이럴 때 뭐 세터 자료집 그러다가 이제 안상수체도 나오고 그 세벌체 스타일의 폰트가 사실 지금까지도 아래 한글에서는 꽤 많이 지원이 되는 편이죠. 반면에 MS 오피스에서는 그러니까 윈도우 공통 폰트로 깔린 게 아니면은 세벌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뭐 그 수요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흐름들이 사실 어디선가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샘물체를 아래 한글을 만들 때 4개의 폰트 중에 하나로 넣은 것도 사실 우연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벌 스타일을 실제 시각적으로도 구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2000년대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막 그런 그 의식도 이제 흐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그 세벌식 옹호자들을 보면 진짜 뭔가 막 사명감에 불타는 지사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막 그래가지고 막 약간 선동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무슨 타자를 어떻게 치는지를 가지고 저런 감성이 있나 하면서 약간 좀 왜냐면 타자를 어떻게 치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공명호 박사나 이런 네. 분이. 그런데 이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어떤 그 정서가 이어져 있는 거였어요. 예. 그 IT로 이어져 있는 그 시대 어떤 그 대학의 분위기 그리고 뭐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최전선에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런 정서를 이제 2000년대에 보니까 이분들 왜 이러시지? 사실은 정말로 네. 그게 연결이 되는 게 한 2000년대에 네. 중앙 일간지 중에 한 곳이 정말 자기 본문 폰트를 세벌체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맞춰보시죠. 한겨레.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된다고 말씀드린 게 지읒 일보가 이렇게 바꿀 리는 없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왜 한겨레는 말하면서 조선일보는 말 안 해요? 그렇네. 네. 예. 한겨레는 실제 그 디자인 하신 분도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다른 맥락도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한겨레는 창간 때부터 순한글 가로쓰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옛날에 한자 있었어 신문에. 그렇죠. 한겨레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어른들이 읽기 어렵다 그랬어요. 순한글의 가로쓰기니까. 네. 처음엔 제호도 막 목판화로 천지 그림 같은 거 뒤에 들어있고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그랬습니다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세벌체 스타일의 폰트도 시험을 해보고. 옛날 신문 읽으면 인물은 다 씨였는데 뭐 어쩌고 한 씨 한자를 못 읽으니까. 예. 네. 그 영향이 사실 이제 자판에서는 사실상 약간 소수의 사용자를 빼면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이게 기술 환경이 변하면서 세벌식 사용자들이 또 서러운 일도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단연간 탄원과 읍소와 협박을 해서 주요 운영체제에서 세벌식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도 해주고 맥은 사실 공명호 박사와의 인연도 있고 심지어 우분투 같은 리눅스도 다 세벌식 옵션이 있는데 약간 그 애플에 섭섭한 거는 이제 그 맥에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세벌식과 인연이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세벌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폰에도 세벌식 옵션이 그러니까 기본으로 없어요. 아이폰도 없고 아이폰이야 너무 이게 화면이 작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아이패드는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세벌식을 쫙 치고 싶은데 아이패드 그 기본 자기들 규칙 자체가 맨 윗줄을 빼잖아요. 숫자 키를 빼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세벌식은 어쨌든 이걸 다 집어넣으려니까 사실은 세벌식은 숫자 키까지 한글 자음 모음을 써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숫자는 어디 쓰냐면 쉬프트를 넣고 이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들어가는데 세벌식 치는 분들 숫자 칠 때 그냥 그 옛날 그 데스크탑 키보드에서 그냥 숫자 키 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도 편합니다. 한글 쓰다 쉬프트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한 면도 있는데 이게 아이패드가 되니까 맨 윗칸이 아이패드 자체 규약이 없으니까 세벌식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앱으로 우회해서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키보드 앱도 못 쓰게 만들었었는데. 뭐 그 덕에 저는 새 아이패드를 안 사고 돈이 많이 굳었습니다. 네. 순기능. 순기능. 네, 아이패드를 덜 사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앞으로도 이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두고 봐야겠죠. 저는 뭐 그렇죠. 어떻게 예단을 하긴 힘든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자판의 차원에서는 많이 없어졌어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유산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다. 이 길게 달려온 타자기 얘기를 끝내면서 그냥 그 말씀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샘물체나 안상수체 스타일의 폰트라던가 아니면 이 아래아 한글의 그 내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어떤 IT사의 기념비적인 그렇죠.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동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푸싱하는 동기가 컴퓨터에서 3벌씩 써보자라는 동기도 과연 없었을까? 아니 단순히 3벌씩만이 아니라 한글을 더 한글답게라는 아젠다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한글을 더 한글답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판은 3벌씩이면 좋고 코드는 조합형이면 좋고 한글은 그 그래픽 처리 방식으로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이제 그 어떤 게 더 한글다운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90년대의 시대상에서는 3벌씩이란 게 꼭 들어가는 요소처럼 적어도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여겨졌다. 그게 가진 정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자판이 단지 그냥 내가 어쩌다가 배우게 됐다던가 뭐 알고 보면 내가 산 컴퓨터는 3벌씩으로 써져 있던데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시대 정신 그리고 어떤 어떤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이 시대를 선도하고 저항 이런 정서가 모두 응축되어 있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 샀을 때 써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쓰지만 나는 능동적 선택을 했다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되게 보면 그냥 기술적인 내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길게 이제 그 공병우 박사님의 인생이 쫙 다 설명이 되니까 진짜 그 글자 속에 사람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오늘 시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3벌씩 쓰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학교로 가면 갑자기 많아지는 뭐 그런 현상도 사실 그냥 뭐 더 너디해서라기보다는 뭔가 그 당시 학생들의 어떤 불타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급 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네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박사님, K2 박사님과 걸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